시점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불굴의 희망 최민희, 그리고 일산의 희망 김연아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네, 일산의 핑크 마스크 네. 김연아입니다. 일산의 핑크 마스크. 네. 네. 국민의힘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이준석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조금 과열돼가지고 서로 좀 비방전이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저희가 관심을 끌고 국민들의 관심의 중심에 서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당대표를 뽑으면서 이렇게 컨벤션 효과가 있었던 때가 있었나. 네. 적어도 제 기억 속에서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는데요. 그렇죠. 일단 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도 유지되고 있고 뭐 소폭 상승하는 것이 이런 당대표 선출과 관련된 컨벤션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이준석 후보가 새롭게 돌풍이라는 표현까지 일으키면서 저 요즘 유튜브 검색해 보면 뭐 이준석 후보와 관계된 영상이 엄청나게 짤이라고 하죠. 막 돌아다니고. 네, 막 돌아다니고 이래서 이게 좀 젊은 정치, 그다음에 좀 새로운 젊은 청년들의 에너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민심이 좀 이렇게 표출되는 것, 또 그 표출의 어떤 도관체가 야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선거가 막판 오늘부터 이제 조사 전자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과열되죠? 보니까 네. 뭐 서로 간에 아주 팽팽한 그런 신경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전 정도지 뭐 거의 그 설전은 더 확대되지는 않을까요? 근데 뭐 저희 사실은 그 보수 정당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아주 끝까지 가는 경우는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물론 그 예전에 대선 후보를 놓고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와 그때는 대단했죠. 좀 치열했지만 네. 네, 그건 대선 후보고 저는 당대표 때는 이렇게까지 뭐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뭐 저는 워낙 박빙가 뭐 당심 70% 일반 여론조사 30%라고 하면은 지금 워낙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간격을 벌리고 있다 보니까 뭐 당심 70% 잡는 것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은 뭐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오늘 내일이 피 클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민희 의원님? 일단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네. 저는 지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 지지율이 올랐어요. 네. 네, 그 이유는 김종인 위원장이 호남의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사과도 하고 네. 무릎도 꿇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호남의 강을 건넜는데 이후에는 5.18 관련한 태도를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 효과가 여러 가지인데 젊은 정치에 대한 희구, 과거 기득권 정치 타파 요구죠. 그런데 중요한 코드가 하나 있는데 유승민 대표도 못 건넌 탄핵의 강을 이준석 이준석이. 후보가 건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오랫동안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아왔던 두 개가 네. 호남과 탄핵이고요. 그리고 요 탄핵과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준석 후보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젊게. 네. 그래서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소위 이준석 비방 문자 관련하여 그 논란이 적은 것은 저는 언론이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민주당은 아마 다른 것보다 언론이 국민의힘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비방 문자가 나오면 몇 날 며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 점이 부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은 있죠. 아니 근데 뭐 이준석 비방 문자가 언론에 잘 안 나오는 게 누구한테 유리한가요? 누구한테요? 네, 뭐 저는 특별히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수혜자는 그런 거예요. 네. 자, 현충일 전후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조금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충일 전날이었던가요? 현충일 전날 현충일에 참배하면서 조국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쓰셨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아주 점진적으로 네.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하는 것 네, 같죠? 검찰총장을 그만두시고 나서는 자맹으로 네. 그 이후에는 누구를 만났다라는 전원으로 예. 그다음에는 누구를 만나는 사진이 공개되고 또 측근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그러더니 이제는 현충원에 가서 이제 본인의 어떤 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글로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다음 순서는 본인 사진과 본인 육성 멘트가 나오는 게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뭐 정치를 하는 아주 예상된 경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전철을 밟고 계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 특히 어떤 정치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상황과 여론에 의해서 불려오신 분들이 나올 때 거치게 되는 뭐 일반적인 경로를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 같습니까? 근데 오늘 또 연합뉴스에서는 네. 지난주에는 저희 의원들하고 전화 접촉을 했다. 네. 뭐 또 윤희숙 의원하고는 함께 정치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곧 입당할 거라는 소식이 좀 그랬죠. 압도적이었는데 주말 이후에는 또 오늘 연합뉴스에서는 조금 약간 선 긋는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올 정도로 다시 조금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윤 전 총장님을 직접 뵌 게 아니라서. 최민희 의원님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신대요? 예, 우선 첫째는 직접 합법으로 본인이 정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야 합니다. 네. 어떠한 나라를 만들겠다. 네. 이건 처음이에요. 조국을 위하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 쪽에 서겠다를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그걸 뭘로 보여줬냐면 천안함 장병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괴담을 유포하는 세력이 있다. 이게 나라를 위협한다. 이 얘기는 사실은 보수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게 행보로 보여주는 거고요.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 이게 드라마 보면 네. 그냥 쭉 가는 거 재미없잖아요. 네. 밀당도 하고 뭐 그래야 시청률이 올라가듯이 지금 그렇죠.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저는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지 않을까라고 네. 추측하는데 네. 틀리면 큰일이니까 그냥 추측입니다. 네. 아니, 네. 드라마는 뭐 어떻게 전개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최 전 의원님 하신 것 중에 천안함 그 유족 측이나 피해자 측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 그게 보수적 정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좀 일종의 가름맛 하시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세월호 피해자와 유족자들에게서 이제 사죄를 구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처럼 저는 진보정당, 뭐 진보정당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뭐 민주당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천안함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그런 억울함, 가슴 아픔도 저는 똑같은 무게로 안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런 발언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그쪽이 얘기를 들어줬다라는 표현으로도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좀 그러면 그럼 진보적 정당에서는 그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조금 그거를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최민희 의원님. 네. 만나는 건 만날 수 있죠. 네. 그건 송영길 대표도 만나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해요. 근데 만나서 한 발언을 보면 괴담을 유포하고 있는 자들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다는 요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어뢰 도발로 우리 국군 장병 46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희생됐고 이후에 수습 과정에서 또 몇 명의 우리 국군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는 북한의 잠수정이 대한민국 바닷속을 헤집고 다닐 때 그때 네. 우리 군은 어디 있었는가. 네. 그래서 우리 국방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괴담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애초에 천안함 정부 발표를 의심하게 한 것은 정부가 자초했습니다. 두 가지에서. 최초 해군 보도가 자초설이었거든요. 해군이.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잠수정의 크기를 이게 몇 톤급이다 몇 톤급이다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고 우리의 그 구멍난 안보를 다시 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점은 다 동일하겠죠. 유족들을 위로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상을 하고 생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입장이지만
해군이 최초로 자초서를 합참에 보고했던 자료가 나왔고 증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합리적 의심이 없게 해결하라 이런 취지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괴담 유포하고 있는 세력이 나라를 위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합리적 답변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일로 나라가 위협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께서 현충일 그 기념식 하는 대통령 화환 뒤에 이제 대통령을 말하자면 촉구하고 약간 비판하는 글이 딱 있었잖아요. 그런 게 허용되는 게 민주주의고 너끈히 그런 문제 제기를 국민이 극복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위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시대착오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제 취지는 그 발언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있는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서 같이 인사를 드린 게 있는데요. 또 이번에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저도 저희 지역에 있는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드렸는데 제가 느끼는 건 그 나라를 위해서 일종의 목숨을 바친 유공자들, 그 가족들은 굉장히 소외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의 삶도 굉장히 어렵고요.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그 생존자들이 일종의 트라우마 치료 대상자에 포함되지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그 군 그 의문사 진상위원회 이제 다시 재조사 들어간 것 때문에 이제 울분에 쌓여서 대통령과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도 만나주지도 않고 노동대를 배치하는 등 저는 충분히 섭섭해할 수 있는 여지를 국가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천안함 사건이 2010년 3월이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13명이 외상후 후유증 후유장애로 이제 그 유공자 뭐 보상자에 들어갔고 20명이 지금 절차를 진행한다는 걸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3월에 이 일이 터지는데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나머지 그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나? 왜 이게 문재인 정부에까지 넘어왔지? 이런 의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그 판정되는 기간이 있고 보험 관련 보면 굉장히 절차가 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존자나 생존자 가족이나 등등이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이게 벌써 2010년 3월이면 지금까지 11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빨리 해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결해야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절차적으로 길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담당자가 그걸 호소하는 사람들을 만나주기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담당자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한테 아니요, 만나달라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보훈처에도 지금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거절된다고 해서 지금 32일째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나라가 위협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그런 가치나 그런 그분들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폄하된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기강 굉장히 무너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게 나라가 위협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괴담이라든가 뭐 나라를 위협한다 이런 그 인식은 저는 뭐 그렇게 현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누가 뭐 예를 들면 천안함에 대해서 자초서를 계속 누가 한 명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리고 일부 뭐 유튜버나 일부 기자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위협될 만큼 그렇게 뭐 덜 탄탄한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6시에 이어갈까요? 9809님께서 세월호 추모하면 진보, 천안함 추모하면 보수. 이거 저는 둘 다 추모합니다. 전 정체가 뭔가요? 저도 둘 다 추모합니다. 국민들 다 같이 추모. 저도 둘 다 추모합니다. 김연아 의원도 비슷할 텐데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네. 아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최 전 의원님 본심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6시에 만나요. 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0년 전에 이혼한 정연이 엄마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남편을 대신해 혼자서 가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넉넉지 못한 환경에 힘에 부친 적도 많지만 사랑하는 두 딸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지금의 행복이 머지않아 깨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가 길어지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엄마. 제때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원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춘기 딸들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짐이 돼버린 것 같아 미안하기만 한데요. 정연이네 세 식구가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따뜻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나눠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회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모레까지 낮 기온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릅니다. 6월은 흐린 날이 많은데요. 이번 주 대체로 맑겠지만 구름량이 많아지면서 비가 조금씩 오는 지역, 또 소나기가 예보된 지역이 덜어 있겠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우기고요. 강수량의 변동이 큰 달입니다. 오늘과 내일 날씨가 비슷합니다. 중부와 경북지방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거리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도 주로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경기 북부에 다시 비가 시작되는데 양은 5mm 안팎입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북 동부 지역으로만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많은 지역 미세먼지 없이 공기가 깨끗하겠지만 내일 경기 남부와 대구, 울산 등 일부 수도권과 영남권은 농도가 다소 높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존 농도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나쁨 단계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이 서해상의 바다 안개가 서해안 쪽으로 유입됩니다. 서해안에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16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대구가 무려 33도까지 오르는 여름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L.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회의원 등 12명에게서 16건의 투기 의혹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상반기 1,3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예상보다 빨리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대통령 주재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해수욕장 등 주요 휴양지의 혼잡도를 분산하고 공공부문에서 휴가 기간을 2회 이상 나눠 쓸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휴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났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오후 김 청장을 20분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사법제도의 대변혁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민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편하기 위해서는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이 각하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즉답을 피한 채 일본 정부로선 계속해서 동향을 주시해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가에서 여성에게 강도행가가 하루다 미수에 그친 20대 A씨가 범행 시도 50여 분 만에 자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적원의 시점 최민희 김연아 최민희 두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은 들어온다고요? 언제 들어온다고요? 언제 들어오는 건 저보다는 김연아 비대위원께서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는데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예, 저는 국민의힘으로 신중하세요.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진짜 아는 게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관망하고 있구나. 오거나 말거나. 네.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 12명 투기 혐의 나왔다고 눈스 떴는데요. 1935님 질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도 혐의 안 나왔네요. 역시 최고 얘기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 전수조사를 했어요. 민주당만 했어요, 지금. 그래서 12명을 지금 투기 의혹이 있다고 적발했습니다. 요거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이냐면 LH 건이 터졌을 때 국회의원 땅 투기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먼저 의원들에게 동의서 받는다 막 이런 얘기 나왔다가 최종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에 민주당 먼저 해라. 그러면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에 이제 조사 의뢰를 요청했고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은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에 의원 전수조사 요청하는 것으로 가야 되겠죠? 가겠죠, 뭐. 네, 새로 이제 저희가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시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네. 그건 새로운 당대표가 아마 이제 선출되면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오늘 기사가 나오는 것 같고 좀 헷갈리는데 오늘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갖고 한 거고 지난주에는 이제 경찰에서 그 LH 부동산 투기 관련돼 가지고 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또 각 지방 의원들 관련해서 또 조금씩 기사가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되게 뭐가 많았던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서 보면은 이제 수사 결과로 보면 나중에는 조금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신 이름으로 정말 했다면 이것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걸 어떻게 자기 이름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가족 816명에 대한 조사도 했어요. 아니 근데 이제 가족도 사실은 조금만 연결하면 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타인 명의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지금 밝혀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역에서 어떤 제보를 많이 받냐면 어느 빈 땅이었는데 갑자기 막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거기가 이제 도로가 뚫린다고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면은 사실은 특별히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겠죠. 근데 지역 주민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아니고 어디서 정보를 얻었거나 누구에게 명의를 빌려줬거나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LH 사태가 준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의 불신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다. 아무리 수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도 끊임없는 의심과 또 이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계속 남을 것 같아서 저는 뭔가 좀 이 사후 조치가 필요한데 오늘 나온 LH 혁신 방안이 너무 실망적인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 LH 혁신 방안 토론이 아니라 지금의 초점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까? 저는 아니, 이게 핵심 같습니다. 다음 당대표가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 다음 당대표가 결정하신다 이 말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도 역시 그 국민권익위 조사를 요청한다 이런 뜻이 되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은 제가 당대표가 아니니까 이제 저는 비대위원 거의 끝나갑니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이번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 걸 갖고 우리 당에다가 당신네 당도 한번 해라 이렇게 제안하시면 저희 당 당대표가 알아서 결정하시겠죠. 네, 제가 거기까지인 것 그 방법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권한은 그다음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의혹 결과가 나오는데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그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가장 우리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LH 혁신 방안일 것 같은데 오늘 나온 방안은 보면 이게 이제 LH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혁신이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좀 실망적이어서 결국은 이제 재발 방지, 과거 일어났던 것들에 대한 처벌. 또 어제 오늘 보니까 뭐 금감위 산하기관들 그 사내 대출해 준 것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공조직의 이 셀프 특혜는 정말 까도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 저는 앞으로 정치권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충돌 방지법을 하면서 일부 소급 조항을 둬야 된다고 주장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법 체계상 받아들여지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법원이 나서서 그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이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산 관련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H 혁신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더 토론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토위가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이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민권익위의 조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사잖아요.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2명에 대해서 지금 일부는 고발하고 일부는 수사 의뢰를 했더라고요. 네. 이게 그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이 다른 것은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좌 추적을 통해서 저는 좀 더 면밀한 네.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보니까 이게 전직 의원들도 했더라고요. 전직 의원들도 다 잡아야죠. 네네. 그래서 잘못했으면 이게 잡아야죠. 7년이에요. 7년. 네. 그래서 7년까지 소급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좀 샅샅이 조사해야 되고 샅샅이 조사해야죠. 민주당의 경우도 이 12명에 대해서는 네. 뭐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네. 다음 공천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확실히 반영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확실히 보여줘야죠. 남정호님은 국민의힘은 전수조사 언제 시작하나요? 당대표 선거라 못하고 대선 경선이라 못하고 내년엔 대선이라 못하고 대선 이기면 이겨서 안 하고 지면 져서 안 하고 그냥 안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뭐 다음 당대표한테 일단 잘 물어보겠습니다. 5331님께서 야당도 다 조사해야죠. 다 같이 하시죠. 국힘, 국당, 정의당. 그렇죠? 국힘, 국당, 정의당 다 해야죠. 손실보상제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이번 달에는 뭐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거 잘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긍정적인 게 되게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네. 이번엔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으로 좀 절차가 당겨졌다 이거고 두 번째는 이게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법 시행 이전의 손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소급. 이게 보상이면 어렵죠. 네. 그런데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요? 세 번째는 지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게 여행하고 공연 분야잖아요. 네. 이 분야는 근데 요 소상공인 지원법과 직접적으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외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행 공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당이 주장하는 거 해왔던 것과 일부 겹쳐서 일단 속도를 빨리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주장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갖고 있는 의구심은 뭐냐면 일단 지금 야당에서는 손실보상이라는 단어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여당에서는 손실보상이라는 단어를 굳이 피하고 재난 지원금 이런 지원이라고 형태로 하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보상과 지원. 예, 근데 이제 오늘 나오지 않은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만큼의 기간을 정해서 이제 실질적 소급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지금 국민의힘 주장은 뭐냐면 저희가 집합 금지라든가 영업 제한을 있었던 그 시기부터 하는 걸로 하자 제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소상공인들 이 혜택을 기다리고 있었던 소상공인들이 오늘 여당 발표에 별로 이렇게 반가운 기색보다는 서운하거나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직 구체적인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충분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일단 의구심이 드는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느끼는 거는 그거였어요. 왜 굳이 손실보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근데 봤는데 보상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적법하지 않은 행정 절차는 보통 배상이라고 하고 적법하면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전 처음에 손실보상이라는 말을 쓰기 싫은 이유가 정부가 그 코로나 때문에 했던 집합금지라든가 영업 제한이 나중에 행정적으로 뭔가 불합리한 행정 결정이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나중에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엮일 거를 두려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상 보니까 적법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 하는 게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실질적으로 소급 적용까지 하는 실질 효과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야당과 또 실제로 그 수혜자들이 요구하는 손실보상이라는 단어를 피해갈까라는 게 하나 이제 제 의심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26개 제가 관련 법을 받아서 봤어요. 상임위에서. 근데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대상을 정하는 것도 그렇고 기준도 그렇고 뭐 이게 정말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집권 여당은 이분들한테 지금 지원하는 건 뭐가 됐든 급히 지원하는 게 제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결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분들이 이제 충족치 않은 이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우리가 뭐 보상이든 지원이든 그 평가하는 기준의 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좀 궁금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시급하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으로 가는 겁니다. 아, 네? 이 보상이라는 개념은 이게 정부에서 적법한 행정 절차를 한 데 대한 보상이라고 했을 때 이건 적법성부터 따져야 돼서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확실한 건 시급성이 중요하다면 일단 재난지원 형태로 가고 그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가 총리 시절에 손실보상법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안 된 이유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를 들면 재난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재난 때마다 보상을 하자고 하면 이 기준이 이런 게 애매하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저도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데 집합 금지로 인하여 손해보기 시작한 그 지점부터 시점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손실보상법 관련해서는 안진걸 소장과 현장의 이야기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정치적 원의 시점은 여기까지 할까요? 최민희, 김연아, 최민희 두 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